5월 2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산뜻하게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지만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와 일부 기업들의 실적 선방에 힘입어 지수는 재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노동절로 유럽 주요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영국 증시만 홀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장중 발표된 미국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덕에 전거래일보다 1.3% 오르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지표가 개선돼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달러 29센트 오른 106달러 1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53을 넘은 54.8을 기록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미국의 3위 자동차 업체인 크라이슬러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도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늘면서 선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가정의 날 5월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로 국내 증시가 휴장하면서 뵙지 못했었는데요. 어제 쉬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방송 없었지만 어제 출근을 했었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2시간 동안 또 알차게 꾸려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유로존의 4위 경제국인 스페인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었죠. 마이너스 성장 기록한 데다 청년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면서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의 버블 붕괴로 은행들의 리스크까지 켜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증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S&P사가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싶어지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증시는 5월의 첫 거래일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경기지표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덕분에 다우지수가 4년 4개월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죠. 오늘도 살펴볼 이슈들이 정말 많은데요. 글로벌 핫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절로 인해 유럽 증시 가운데 영국 증시만 휴장을 했었죠. 그리고 뉴욕 증시도 역시 5월의 첫 거래일을 산뜻하게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윤승필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3대 지수가 장 초반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장중 ISM 제조업 지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5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산뜻하게 상승세로 출발하였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와 일부 기업들의 실적 선방에 힘입어 지수는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65.77포인트 0.5% 상승한 13,279.40으로 마감하였고요. S&P 500 지수가 7.92포인트 0.57% 상승한 1,405.83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나스닥 지수도 4.8포인트 상승한 3,050.44를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2007년 12월 말 이후 무려 4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거였고 S&P 지수도 가뿐히 1,400선을 회복하였습니다. 개장 전에 나온 중국의 제조업 구매적 PMI 지수가 4월에도 상승하며 5개월째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 반면에 그 영국의 PMI 지수는 예상 밖의 부진을 보이며 경기 둔화를 좀 확인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최근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보인 데다 3월 건설 지출이 예상에 못 미쳤지만 민간 부문 지출이 올 들어 최고 수준을 보이며 선전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화이자 등 일부 기업들의 기업 실적 호주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모든 업종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에너지와 금융주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상승한 종목을 좀 보시면은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는데 2,000명 감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2.4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아가 2.47% 상승하였고 체서피크가 6% 하락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코너코가 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반면에 화이자는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실적이 좋게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0.52% 하락 마감하였고요. 네. 그다음 펠트롤리움이 1.64% 하락, 그리고 시스코가 0.84% 하락, 캐터필러가 0.6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지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럽 증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절로 유럽 주요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영국만 개장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지표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쪽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 싶거든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어저께 노동절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영국만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증시가 하루 만에 근데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영국 지수가 전일 대비 1.3% 상승한 5,812.23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비록 영국 제조업 지표가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였지만 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 기대 이상으로 좋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그 로이즈 뱅킹 그룹이 8.3% 급등하였고요. 특히 기대 이상으로 그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유럽 증시의 영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좀 악재로 나뉘어서 재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상승의 1등 공신은 무엇보다 ISM 제조업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 예상치보다 훨씬 웃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미국 4월 중 제조업 경기가 그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신규 주문과 제품 가격, 고용 등이 일제히 호조를 보인 덕이었는데요. 최근 주춤거리던 제조업 경기 회복세에 다시 힘을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날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4.8, 지난 3월에 53.4는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53보다도 호조를 보인 수치였습니다. 이 지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50선을 넘으면 여전히 경기 확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50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속도도 다소 빨라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로 보시면은 신규 주문 지수가 58.2로 3월에 54.5보다 높아졌고 고용 지수도 56.1에서 57.3으로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제품 가격 지수도 61을 기록하여 시장 예상치인 59를 넘어섰고 앞선 3월과 같았습니다. 또한 신규 주문 지수가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고용 지수도 6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3월의 건설 지출은 예상에 못 미쳤지만 민간 부문 지출이 올 들어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선전하는 것이 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이날 미 상무부가 3월 중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1% 증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0.5%의 증가에는 지금 못 미친 수치였습니다. 앞선 2월에는 1.4% 감소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민간 부문의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 올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의 주거용 건설 지출이 0.7% 올랐고 그 작년 11월 이후에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수치였다고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날 미국에서는 자동차 판매량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포드와 GM, 토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들의 회사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해 주시죠. 예, 역시 자동차가 역시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 자동차 판매가 지난달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판매 성장세는 다소 꺾인 수치였는데요. 또한 현대 기아차는 4월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선전하였습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4월 중에 미국에서 총 62,264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판매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고 기아차도 47,550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사상 최고의 4월 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업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빅3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위 업체인 GM은 지난 4월에 미국에서 21만 3,387대의 자동차를 팔아 전년 동월 대비 8.2%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9%를 점쳤던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또한 2위인 포드 자동차는 18만 350대의 자동차를 팔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한 수준이었고 전월에 비해서도 19%나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3위 업체인 크라이슬러는 웃었습니다. 지난달 14만 1165대의 자동차를 팔아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0%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인 16%도 증가도 크게 웃돈 수치였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예, 화이자 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고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요. 네. 화이자가 일회용 제품 제외하고 순이익이 58센트로 예상을 상회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기업의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지금 화이자가 최근 비주력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네슬레 유아 영양 사업부를 매각한 데 이어 최근도 가축 건강 사업부를 지금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만 기업에는 주가는 좀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날 개장 전에 나온 중국의 PMI 지수도 4월에도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또 경기가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죠.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PMI 지수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예, 어저께 중국 PMI 지수가 호재로 나왔습니다. 네. 다만 중국 PMI 지수가 호재로 나왔는데 다만은 네.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월에도 상승하며 네. 5개월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큰 시그널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좀 더 나와야지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쪽 지표 내용도 정리를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영국의 PMI는 예상 밖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둔화를 확인시켜주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예, 어저께 영국의 PMI 지수가 예상 밖의 부진을 보이며 경기 둔화를 좀 확인시켰습니다. 영국의 제조업 지수가 PMI가 부진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영국의 PMI 지수는 크게 나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또한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영국의 PMI 지수는 크게 그렇게 우려로 작용되지는 않았고요. 어저께 그것보다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호조로 작용했기 때문에 네. 영국의 PMI 지수는 크게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은 수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 기준치인 50을 넘어섰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품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데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해 보죠. 예. 어저께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호조로 상승했기 때문에 네.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106.12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 감소로 금값이 하락하였습니다. 금값은 전일 대비 예, 온스당 1662.40달러를 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또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내놓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밤 주요 지표와 실적 발표 기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주요 지표 발표로는 주간 MBA 모기지 신청 지수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마이너스 3.8%인데요. 아직 예상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4월 ADP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20.9만이고 예상치는 17만으로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공장 주문이 발표되는데요. 이전치는 1.3%, 예상치는 마이너스 1.8%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주간 원유 재고가 이전치는 397.8만, 예상치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밤 기업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마스터카드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전치는 주당 4.29달러,
예상치는 5.27달러로 실적이 소폭 기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보시면 비자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23달러, 예상치는 1.53달러로 역시 실적이 좀 호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발표될 것으로 홈푸드 마켓이 네. 있고 옐프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날 발표될 지표들 중에서 이 고용 지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표될지 내일 이 시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종로지점의 윤승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좀 살펴볼 내용 어떤 겁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그리스 총선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리스 총선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회당과 신민주당, 그 이전에는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구제금융 이런 부분을 잘 진행을 시켰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으로는 과반을 이 두 정당이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현재 예견이 되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 그리스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대형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 총선 현재 판세는 어떤지 먼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회당이 어떻게 보면 그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긴축을 하면서 국민들의 정서가 좀 반감 여론이 많아지면서 지지율이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당은 2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지지율은 4월 달에 나온 수치로는 14.5% 정도를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부지리를 얻은 것은 신민주당, 우리가 이제 짧게 신민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현재 19%, 따라서 두 정당의 내용들을 합쳐도 현재 30% 중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수치라는 점, 이런 점이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소수 정당들도 긴축 재협상 이런 부분의 내용을 흘리면서 현재 지지율이 고르게 10%가량 각 정당별로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리자당, 공산당, 독립그리스당이 현재 10% 정도의 지지율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밖에 라오스당과 사회협약당도 지지율이 3% 이상을 보일 것으로 보여서 원내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 약 10개 정당이 난립하는 부분으로 현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긴축에 반대하는 소수 정당 간의 연합, 이런 점이 이른바 연정을 주도했던 사회당과 신민주당의 현재 불협화음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세 정당이 없다 보니까 좀 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번 총선의 핵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 총선의 핵심은 긴축을 다시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한 30% 중반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66% 이상 현재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현재 요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 재무장관이었죠.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이 이제 사회당의 대표로 현재 뛰고 있는데요.
EU와 그다음에 IMF 등의 우리가 약속한 그리스의 내용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난주에 그리스의 중앙은행장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긴축 이행에 대해서 그리스가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고 이런 점에서는 EU에서도 퇴출 당할 수도 있다라고 경계심을 높였는데요. 그렇지만 민심은 여전히 재협상, 긴축을 끊고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현재 상당폭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차 구제금융 지원 시 야당의 긴축 이행 확약서를 받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주도 연정을 했던 네. 사회당과 신민주당에서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소수당에서는 받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수당이 표를 많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게 돼서 이른바 사회당과 신민주당의 연정에 한 파트너로서 소수 정당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현재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긴축과 관련된 계획 이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겠느냐는 시장의 우려가 현재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리자당이나 공산당, 독립그리스당이 예상대로 10% 각각의 이른바 지지율을 얻게 될 경우에는 사회당과 신민주당이 이런 그 연정 파트너를 하나 더 골라야 되는 현재의 부담을 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올해 21%, 청년 실업률은 뭐 2명 중 1명이 현재 청년 실업에 들어가 있고 올해 그리스 경제 성장률이 종전 4.5%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5% 마이너스로 점점 현재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표심의 소수 정당의 약진을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로 구제금융 지원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긴축 재협상 요구가 거세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이 이제 많은 타격을 입게 되겠죠. 네. 그리스 정치권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은 긴축 이행과 관련된 이행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EU와 IMF, 유로존의 구제금융을 주던 이 유로존 회원국들은 단계별 이행에 따라서 이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제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이런 점에서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이행 약속이 늦춰지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구제금융 자금을 그리스가 받지 못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그 악재성 요인이라고 잠재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그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렇지 않겠지만 전국 혼란으로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점치고 있어서 이런 그 사회당과 신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런 결과로 인해서 디폴트 리스크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현재 점치는 전문가들이 미국 증시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6일 현재 프랑스의 대선이 있죠. 이런 부분에 맞물리면서 긴축에 대한 반발 심리, 프랑스의 올랑드 후보가 이런 부분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도 그리스의 목소리가 다소 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총선 이후 그리스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떨지 분석해 주시죠. 이 그리스 구제금융을 할 때 네. 유로존 회원국들이 단서를 단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예외적인 부분으로 그리스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도 ECB가 회원국들의 재정 지원 이런 부분에 나서는 것은 원래 규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특별히 이런 부분을 예외적인 조항으로 구제금융을 지원을 했는데요. 2차 구제금융이 1,300유로가 들어간 이후에도
이렇게 정치권의 불안이 지속이 된다면 3차 구제금융 얘기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이른바 유로존 회원국들에게는 불안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장 디폴트는 되지 않겠지만 그리스의 어떤 그 현재의 불안 요소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측면을 보면 스페인의 재정 위기로 현재 갈 길이 바쁜 유로존, 이런 점에서 독일의 목소리를 다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금융을 지원해도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에 나설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의 갈등도 남아있다는 측면을 보면 현재 그리스의 움직임은 EU나 IMF,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에서 굉장히 현재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6일 실시되는 그리스 총선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슈앤이슈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해 3월에 이어 2달 연속 2%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의 인상폭이 커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연대 보증이 사실상 폐지되고 공동 대표자가 연대 보증을 하면 보증 총액은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브로커 이모 씨를 통해 인허가 청탁의 명목으로 억대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와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기간은 무기한으로 실시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 소비자 물가가 2.5% 올라서 물가 상승률이 3월에 이어서 2달 연속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 물가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4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5% 올랐고요. 3월하고는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3%대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는 3월에 이어서 2달 연속 그 2%대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철 요금이 지난해 같은 대비 14%, 시내버스 요금이 9.6%, 그리고 오르는 등 공공요금이 올랐고요. 도시가스는 9.8%, 휘발유 7% 등 연료 가격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은 지난달에 이어 또 올랐지만 국제 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여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3월과 비교해서는 배추와 사과, 달걀 등이 올랐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값은 내렸습니다. 지난달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8% 오르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식품업체들이 줄줄이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안영준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가공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공공요금 같은 것이 상승할 것으로 걱정이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것도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중동 정세에 따른 기름값의 유동성과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 변동도 이번 달 물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규 대출의 개인 사업자 연대 보증이 폐지하는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죠.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네. 그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여신 연대보증 개선 방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여신의 경우에는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중소기업인이 만기 연장 때는 요청하면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대표자 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새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되고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 보증은 바로 연대보증 부담이 없어지고 기존 대출 보증은 5년 안에 44만 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동안 이 금융의 독버섯이라고 불려왔었는데 그럼 개인 사업자 연대 보증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완전히 연대 보증이 사라지는 건데요. 다만 그 바지 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경영자가 바지 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가 연대 보증을 하게 되고 공동 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 보증인 연대 채무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최대 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보유자, 무한 책임사원, 은행 및 신기보의 평가 결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공동대표자 간 연대 보증 부담은 총 채무액을 보증인수로 나누어 안분됩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연대 보증이 지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외 규정도 있는데요. 네. 은행 대출에서는 조합이나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조합원, 예적금 등을 담보로 제공한 예금주, 그리고 건축 신축 자금과 관련한 여신의 경우 건축주 등이 연대 보증인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예적금을 예금주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 연대 보증의 책임은 담보 범위 내에서 제한됩니다. 신기보의 경우에는 법적 실체는 다르나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 관계 기업, 회부 보증 체급 시 기존 부도기업의 연대 보증인 등은 연대 보증이 허용됩니다. 네. 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인허가 청탁의 명목으로 억대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속영장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요. 네, 그 박영준 전 차관이 그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자택과 그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에 소환되게 됐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브로커를 통해서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가 그 조사 대상입니다. 인허가 청탁,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일부 돈이 전달된 사실과 돈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항 지역 기업인인 JN테크 이동조 회장 측 계좌를 통해서 브로커 돈을 받은 사실이 계좌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동조 회장은 박 전 차관이 포항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득 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 소환을 앞두고 JN테크 대표 등 관계자들을 불러서 자금 세탁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박 전 차관의 협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와 자금 세탁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박영준 전 차관의 협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박 전 차관에 대해서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조사 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정부의 특별 단속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 농가로 피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그 농식품부의 특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네. 오늘이 아니고 어제부터 네. 시행이 됐습니다. 그 첫날 단속이 이제 1일날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모두 60개 반 250여 명의 특별 단속반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첫날 단속은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과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았는지, 쇠고기 이력제는 지키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무기한입니다. 그 검사 기간은요.
네, 이 미국산 광우병이 발견된 뒤 국내 소비가 더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농식품부가 특별 단속에 나서는 이유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축산농가 전체에 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클 것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한우와 유구 소비도 30% 정도 감소하는 등 걱정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1,065곳을 대상으로 광우병 발생 전과 비교해보니 전체 소비량이 8.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매출을 전주와 비교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매출이 68.8% 줄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광우병과 연관이 없는 한우의 매출도 11.1% 감소했으며 호주산 쇠고기 매출은 1.8% 소폭 늘었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광우병 발생 소식 직후인 지난달 26일에서 27일 쇠고기 매출이 전주보다 40%나 떨어졌으며 한우도 판매가 1%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급감하는 대신 그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같은 기간 돼지고기 매출은 15%, 닭고기 매출도 9% 늘었습니다. 홈플러스도 돼지고기 판매가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지난주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그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서 삼겹살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장 전략세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저희가 근로자의 날로 쉬면서 지난 월요일장 마감 상황을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코스피 지수가 4흘째 오르면서 1980포인트까지 일단 올라왔더라고요. 예, 일단 지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그 내용 면에서는 종목 간 차별화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장세였었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계열사들의 상승이 돋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주가가 장중에 10%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 그동안 상승세를 탔던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각이 바짝 붙어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 종목 간의 차별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기형적인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막판에 가서는 그 낙폭이 그동안 계속 컸던 화학이라든지 또 다른 여타 종목들도 밑꼬리를 좀 달면서 반전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모습이 이제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가의 흐름에 반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지수는 올라왔지만 종목별 차별화는 또 그 어느 때보다 심한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월요일장 어떤 특징 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삼성 SDI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 뚜렷하게 그렇게 급등을 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삼성 SDI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타왔었고
또 작년에 적자까지도 전환을 했던 부분이 이제 흑자로 전환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계열사들 간의 합병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내용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돌고 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만은 요번에 삼성 SDI의 진행을 보면은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화학이나 그 밖에 정유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한참 상승세를 탈 때는 절대로 가기가 힘든 종목이 전기전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의 화학주들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타고 특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공매도 대상이 돼서 주가가 하락세를 크게 탔던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죠. 그래서 삼성 SDI가 강세를 띠는 반면에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최근에 그 예전에 잘 나갔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화학주들이나 정유주들은 지금 현재로선 바닥을 못 찾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은 막판에 밑꼬리가 좀 달려 올라오면서 그 화학주들이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진행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중기적인 목표로 가기에는 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도 일부 종목으로만 매기가 쏠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코스닥 시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심리가 불안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더더욱 지금 상황이 좀 심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역시 뭐 그 뚜렷한 주도주 자체가 존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표 자체가 쌍바닥 내지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전기전자 부품 종목군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이런 그 관련주들 쪽에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종목들 역시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는 못하고 제한적으로 형성되다가 추가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제일 활발한 진행을 보이는 것은 역시 정치 테마 관련주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예년 비해서 특이한 현상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총선 관련해서 정치 테마가 주가가 총선하기 전에 주가가 급등을 했더라면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선과 대선이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 정치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다시 새로운 정치 테마 쪽에 부각이 되는 모습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각 후보별로 순환 형태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형태는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특히 대선 유력 후보들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가 당분간 강세를 좀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역시 또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하루인데요.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 전략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네. 대형주를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꼬리가 좀 달리면서 반전 시도를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듯해요. 특히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화학업종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이나 정유업종을 한번 노려보실 만도 하고요. 그 밖에 금융이라든지 또 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낙폭이 큰 관계로 단기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대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매수를 하시더라도 아직까지는 중기적인 추세를 자신할 수는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보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가시거나 아니면은 2분기 이후의 실적을 보고 천천히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접근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 시세가 나오고 있는 테마 종목군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테마 종목군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응을 자제하셔야 되겠고 새롭게 부각되면서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좀 고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눌림목 공략을 해보신다라면은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신규 정치인 관련주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일단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나 뭐 네. 하락이 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단기 목표를 좀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업종들도 무조건 단기보다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분기 이후를 보시고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이 실적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단숨에 뭐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치더라도 지금이 싼 가격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먼 미래를 보시고 투자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정치인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는 정치 관련주들이 순환 형태를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던 기존의 종목들은 상승이 좀 더디게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 쪽에서도 뭐 기존의 안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성사료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새롭게 부각되다가 또 고점에서 꺾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련주들이 많이 그 움직임이 나오니까요.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저는 뭐 그 중에서도 박근혜 관련주라고 또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인선 EN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승 구간을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잘 형성되고 또 시세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눌림목 시 타이밍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데 리스크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위험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안철수 관련주 쪽에서도 최근에는 안랩보다는 뭐 잘만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탈출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위험하지만은 위험 관리 철저하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요. 예,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